예,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저는 그 푸푸스라고 읽고 뭐 푸푸시라고도 읽는데요. 그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지 돈은 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돈이 안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쯤 되면은 이 자리는 물론 세계에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푸푸스라는 매체는 지금 나온 지 2년 정도 됐고요. 아직 2년이 약간 안 됐는데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심심해서 술 먹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보통 언론에서 전문가들 멘트를 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항상 일단 교수님 멘트를 따요. 교수의 전공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심리학 쪽이면 항상 서울대 곽금주 교수 아니면은 뭐 연세대 황상민 교수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다지 적확한 멘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씩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일반 생활인들이 더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돈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이 소셜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이름에 비해서 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약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 장면 자체가 저는 저널리즘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매일매일 술을 먹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후회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럼 짜증나서 또 술을 마셔요. 또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후회하다가 또 술을 마셔요.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또 이제 후회하고 또 술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왜냐하면 술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지 않는다는 것. 즉 인간의 본성에 호소한다는 게 저는 저널리즘이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본주의 시대라는 건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한테 돈을 안 주는 것 같은데 물론 KBS에게는 꼬박꼬박 6천 원을 주는 것 같지만은 무엇을 주는가? 주목이라는 걸 주고 있죠. 신문이든 방송이든 우리는 그쪽에 계속해서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이것도 지금 강의가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고요. 뭔가 이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귀찮아서 다시는 이런 컷을 쓰지 않아요. 대충 쓰는데 자, 그럼 사람은 무엇을 주목할까요? 애도 이런 걸 보고, 어른도 이런 걸 보고, 동물도 이런 걸 보고, 이게 그다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성적으로 막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괜히 헛소리 했다가 공지영이 예전에 이공계 사이코패스가 많다, 이런 발언한 것처럼 죽도록 까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사람에게는 시대를 막론하고 먹히는 코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목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에게 있어서 주목이라는 건 생명력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목을 끌 수 있는가. 야구를 예로 들어보면 흔히 투수 노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년을 따지면 타자 쪽이 좀 더 영향력이 높아요. 야신이라고 불리면서 감독의 영향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독 영향력은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할 때 근데 진짜로 승부를 결정하는 이는 누구냐? 한 사람이에요. 심판이죠. 룰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옵사이드가 일어났는데 심판이 깃발 안 들면 말짱항이에요. 그럼 골이 그냥 쑥 들어가겠죠. 죽도록 항의해도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심판이 맞다고 하면 끝이에요. 자,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AOA가 아마 걸그룹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적어도 제 컴퓨터 속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자, AOA가 잘 되든 안 되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얘네들이 룰을 세팅하고 있잖아요. 멜론, 벅스, 엠넷 이런 것들이 과점 사업자로서 절대 그 지위를 내려주지 않거든요. 즉 AOA가 이기든 소녀시대가 이기든 세상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유튜브 완전한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끝. 얘네들도 셋이서 박 터지게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그다지 시장이 바뀌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두 군데서 열심히 하고 있죠. 한때 여기에 블랙베리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경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거죠.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룰세터는 관계가 없어요. 누가 이기든 간에. 주목을 누가 받든 간에 그 주목을 받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싸움을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들에겐 이익이 되죠. 사실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인데 이 룰을 세팅하는 것은 결국 이 백화점 공간 그리고 마트, 재래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는 부동산 주인이 돼야 된다. 임대업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 룰 세터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승리자는 누구이냐? 유통을 장악하는 자. 역사적으로 이것이 항상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 30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 포니가 살짝 떠 있는데
이 낙서섬이라는 데가 맨날 싸움의 중심지가 됐거든요. 사실 싸움이라고 하면 부의 중심지였는데, 왜냐하면 여기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301에서 나온 이 전쟁터죠. 이게 되게 협곡처럼 돼가지고 어쨌거나 페르시아가 싸우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곳. 그리고 302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는 약간 저기 울돌목처럼 돼가지고 이쪽으로 살짝 끌어들인 다음에 전멸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졌었는데, 전부 다 이게 하나의 길목, 유통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독일하고 영국이 이게 1차 대전이었을 겁니다. 유트란트 해전인데 마찬가지로 이 북해에서 나가는 이 지역 하나만 딱 잡으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저기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높으신 분께서 매일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참 안 들어요. 왜 말을 억지로 듣게 하려고 하겠어요? 돈은 없는데 중국을 좀 제압하려고 하니까 얘네 둘이만 좀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죠. 그 IT에서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느 업계나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이 있죠. 근데 IT에 들어서 완전하게 확 코스트가 떨어지는 게 생산시설하고 유통시설이 그 코스트가 거의 발생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힘의 무게가 어디로 쏠리느냐? 생산자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 결국 이것도 중간에서 주워먹는 알짜배기 유통업자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힘은 결국 이 유통의 힘이라는 건데, 유통이라는 힘이 어떤 것인가? 생산시설과 유통시설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리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경부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생산하고 소비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 경부를 뚫기 전에 전라도로 들어갔다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남북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끊겨 있는데, 이게 끊기지 않았다면 역시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 있겠죠. 유통은 모든 것을 바꾼다. 언론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유통비용이 엄청났죠. 예를 들어서 그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누라가 종북이다. 신고를 해야겠어. 서울까지 올라가지고 북을 막 때려야 돼요. 그런데 자, 유통 이제 과점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신문, 방송. 방송 하나를 하려고 하면 전파를 사야 되죠.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신문을 사려고 하면 윤전기를 돌려야 되고 배급소를 사야 되죠. 그럴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돈이 많은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통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들어갔어요. 생산비용도 많이 떨어지고, 물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공짜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별의별 돈을 다 들여야 되는데.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통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소수 유통업자에게 어마어마한 독점이 쏠려버린 거죠.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포털은 여기 네이트 조그만 하지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여기 뭐 들어갈 때 브랑콩콩 코믹스, 아니면 저기 사진 찍는 아저씨 누구죠? 생명호 칼럼 이런 거 볼 때 아니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글, 빙, 야후. 빙을 쓸 때는 저기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처음 깔면 그 빙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야후는 뭐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꾸러기 이런 거 좀 썼던 것 같은데. 자, SNS 같은 경우에 2위가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먹었어요. 이거 저기 공인인증서 때문에 가끔 익스플로러 써야 되죠. 요즘은 그나마 그것도 별로 필요는 없던데, 그래도 아이핀 쓸 때는 아직 익스플로러가 필요합니다. 아직 유튜브 혼자 먹고 있죠. 사랑스러운 카톡, 라인 같은 경우엔 저기 여자친구랑 할 때 가끔 쓰기 때문에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형 유통업자들이 힘을 짊어지는 시대가 왔는데, 누가 우리의 뉴스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뭐 조선일보가 어떻고 KBS가 어떻고 하지만 사실 간단해요. 유통업자. 대형 유통업자의 룰에 따라 돌아가고 있고, 그들은 그 운동장에서 룰에 맞게 활동하는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럼 유통을 지배하는 거. 가장 크게 보면 이게 앱 등이라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이 예뻐서 넣었는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요즘은 완전 스마트폰이 다 먹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은 누가 지배하는데? 당연히 애플과 구글이 지배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또 네이버, 다음메이트, 구글, 페이스북, 크롬, 유튜브, 또 등등이 있겠죠. 그럼 그 언론의 처지가 이전에는 과점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룰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배급망을 가진 초대형 플랫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일부 신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엄청난 독점업자 속에서 예를 들어서 크롬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 안에서 콘텐츠 유통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이제 완전한 갑이 되고, 언론은 이렇게 그 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소셜미디어가 룰세터고,
언론은 그 룰에 맞게 활동하는 플레이어라는 건데요. 물론 순수하게 소셜미디어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크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룰 세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역에 그다지 뛰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갑을 관계라는 것이 을은 아무런 부담 없이 갑을 믿는 거고, 어제 저도 갑에게 죽어라 깨지고 왔는데 신과 같은 거고, 이 기성용의 명언이죠. 억울하면 그냥 따로 해보든지 따로 할 길이 없어요. 참고로 띠 던지가 아니라 띠 든지가 맞춤법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전이란 게 별거 없고 실제로 어떻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어찌 돌아가고 있는가. 이미 소셜미디어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언론들이 대략은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훨씬 커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뉴욕타임즈 혁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소셜미디어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뉴스를 더 퍼뜨릴 수 있을지. 근데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각이 나와 있거든요. 뉴스를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 혹은 뉴스룸과 그 편집국과 광고팀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뉴욕타임스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는 대형 유통업자 안에 이제 언론이 들어가서 컨텐츠 유통업자가 되는 건데 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언론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굉장히 발달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꼼수가 대단히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뭘 해도 빨리 쫓아가요. 자, 그렇다면 일단 가게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결국은 똑같아요. 장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자리 좋은 데 잡으면 뭘 해도 돈이 쭉쭉 들어오니까. 같은 상품이라도 몫에 따라가지고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지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소셜미디어도 각 특징이 있죠. 페이스북이 있고 뭐 카카오톡이 있고 인스타그램, 빙글, 트위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맞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선 각각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싸이월드 뭐 감수성이 풍부하다, 카카오 스토리. 이걸 이제 거꾸로 다시 추적을 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쓰다 보면 정말 이런 게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SNS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 보면 뭐 조건반사의 원리 때문에 네 생각만 하게 되잖아. 뭐 파블로프 개새끼가 나오고 뭐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사랑했던 너를 지운다. 흐르는 물을 따라 너와의 추억도 함께 흘려보낸다. 결국 SNS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공통 코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전 허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기 SNS에다가 길에서 졸라 예쁜 여자를 봤는데 아우 나 미치겠네. 그 제주지검장처럼 이상한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모습만 어떻게든 비추려고 하고 그것은 무엇인가? 일단 각 특징이 있다면 페이스북이 굉장히 특이한 게 지적 허세가 심하게 들어가요. 다른 매체 SNS에선 드러나지 않는 게 장문 공유를 무지하게 하고 장문을 괜히 막 써대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 카카오 스토리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 오죠. 야 이 미친놈아 너 뭐하고 사는 거냐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 여자친구가 저랑 여행 갔던 거를 올렸다가 집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고. 카카오 스토리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 트위터는 트위터도 사실 지식인들이 많이 써요. 트위터가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 사용자층에 있어서 하나는 셀럽층과 셀럽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저기 일본 서브컬처라든지 좀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어쨌거나 지식으로 떠드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들어가면 일단 막연히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병맛으로 흐르긴 하고요. 빙글과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반적이죠. 대중이 쓴다는 거는 결국 좀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싸이월드에서 보여주던 감성어세가 들어가고 또 생활 팁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자리를 안다는 것은 자리에 맞는 그 허세 코드를 공유한다는 것이고요. 자,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물건, 어떤 뉴스가 필요하죠. 자,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뉴스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은 나와 있어요. 복습. 자, 아이나 어른이나 동물이나 다 변태라는 소리가 아니고 인간에게 먹히는 코드는 항상 있다는 거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3B잖아요. 고양이가 아니고 저기 하여간 동물. 그 다음에 저기 개가 왜 나오냐. 아기라고 하죠. 예. 아기도 나오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흑백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넣어보니까 좀 더 분위기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딱 볼 때 이건 맛있어 라는 거를 냄새와 맛으로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본능적으로 끌리는 상품, 즉 뉴스가 있다는 건데 결국 이것도 전 허세 코드라고 봐요. 근데 이게 허세가 무엇인가?
쉬워야 돼요.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이 학교는 뭐 빅뱅 이론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지 모르겠는데, 쉬워야 되고, 짧아야 돼요. 긴 건 일단 읽지도 않아요, 사람들. 그리고 내용이 없어야 돼요. 내용이 복잡해지면 일단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퍼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해야 할 49가지. 그 중에 몇 가지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를 생각해 볼 때 누가 예술영화 보려고 해요? 저도 안 봅니다. 적절한 예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인간들이 낚인다는 거. 이거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드라마를 보면 암 걸릴 것 같다. 근데 계속 봐요. 암에 걸리더라도 봐야 돼, 이걸. 그럴 만한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이 동해 피서간 20대 얼짱 여대생 돈 떨어지자 그만. 밑에 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우리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근데 이거 사실은 돈 떨어지자 그만 보면은 낚시인 거 뻔히 알아요. 그래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노무현하고 박근혜를 걸었는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네거티브 아이템이에요. 일단 이 사람들 얼굴을 내밀고 까면은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공유가 돼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푸푸스에서 제일 히트친 아이템인데 그 장애인이 클럽 탐방기를 쓴 거예요. 이게 30만 명 이상이 읽어서 도저히 왜 그럴까? 근데 간단한 게 제일 잘 팔린 아이템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도 잘 팔리고 생생정보 팁도 잘 팔리지만은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 사람들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공유하면 왠지 내가 착한 사람 같아. 이거를 공유하면 내가 정의롭고 단죄한다는 삘이라면은 이거를 공유하면 나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감동받았어요. 이런 허세를 떨 수 있죠. 자, 잘 팔릴 상품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럼 전시를 잘해야 되는데 웹에 물리적인 공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목을 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게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끈 건데 당신의 아이가 감전을 당했을 때 물 같은 걸 끼얹나? 이게 사실 맥락이 이게 아니에요. 애가 이렇게 감전되고 있을 때 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 감전당했다가 이렇게 나가 떨어졌을 때 깨우기 위해서 떠드는 건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물 같은 걸 끼얹나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전 사운드 바이트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뉴스 프로그램이 한 3분 있으면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건 한마디 인터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보는 순간 인터넷을 열심히 하던 사람은 정말 입 모아서 얘기했어요. 이 짤은 10년 이상 갈 거다. 그리고 고승덕은 앞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거다 이런 건데 밈의 시대라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가 제기했던 것 같은데 문화적 유전자가 이렇게 계속 쭈루루룩 퍼지는 것처럼 이 짤도 쭈루루룩 퍼졌죠. 사운드 바이트가 15초라고 하면 이제 15초도 긴 거예요. 우리는 거기 15초씩이나 어딘가에 주목을 줄 여유가 없어요. TV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스마트폰도 이거 봤다가 이제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밈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이 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룰 세터에 맞게 활용하는 거죠. 이게 페이스북의 모바일 사이즈, 데스크탑 사이즈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이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써야 주목을 받을까? 그렇다면 사이즈는 어떤 부분을 잘라야 주목을 받을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언론은 죽어라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 규정이 됐죠. 어떻게 하면은 공유가 많이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에 내용을 넣어주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짤을 넣어주면 사람들은 별 내용이 없어도 무조건 공유를 한다. 복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자기들 말로는 해설적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카드를 웹페이지에서 넘겨볼 수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고 비트코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하나 볼 수 있는데 어렵지요. 그래서 복스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뭐 모든 소설의 플롯은 48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뭐 제목이 뭐였죠? 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의외성 있는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본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이제 공간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밈이라는 하나의 이미지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5줄의 마력 그리고 꽂힌 핵심 단어. 이게 제가 최근 한 15일? 그 정도 동안 제일 히트한 글들만 모아봤는데요. 이 원칙들만 잘 새겨둔다면 당신의 글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절대 안 달라지죠. 근데 이거를 공유하면 왠지 달라질 것 같아. 한 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잡으려면 이런 짓을 해야 돼요. 글쓰기의 대가들. 대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글쓰기의 대가이구나 라고 하면서 공유를 하고 글을 안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계 전문가가 본 애플워치. 여기 시계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넣었으면 이 글은 망해요. 그리고 가장 정교한 분석글. 이거는 그 이병헌이 이야기하는 단언컨대 이런 수사를 넣어주면 괜히 공유가 많이 돼요. 이거는 약간 다른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아마 사진 유출 건이었죠. 당신이 의도적으로 이 사진들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뭐 여성들이 그 신체 폭행을 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를 느끼게 하죠. 일단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이거를 내걸면 나는 정의로워. 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이거는 순전한 낚시예요. 모든 것은 조작이었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도 그럴지 몰라.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사실은 그냥 집에 있으면서 동남아를 좀 연출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럴지도 몰라 하는 아주 착한 학생인데 이 한마디로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어찌됐건 간에 5줄도 길고 한두 줄 안에 사람들한테 꽂히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예가 이거예요. 여기서 문창극이 저는 허송세월이라는 한마디만 안 넣었으면 이렇게 여파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핵심 단어를 계속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언론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지와 문장을 아까 주어진 페이스북 그 사이즈에 맞게 혹은 카카오 스토리의 사이즈에 맞게 최적화한다는 것. 공간에 최적화하는 게 결국 공감을 최대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전시까지 들어갔어요. 상품을 예쁘게, 뉴스를 예쁘게 보이게 했다면은 이제 적절한 모객행위가 필요하겠죠. 모객행위도 어려워요. 예전 같으면 찌라시를 막 뿌릴 건데 그게 잘 먹히는가. 웹에서 이미 배너 광고는 망했죠. 배너 광고가 이제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을 확률보다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 270배 정도 차이 나던데 470배인가? 생각보다 비행기 사고 나도 잘 안 죽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언론을 뿌리는 방식, 이거 보면 이제 무가지 몇 개월인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조선일보를 1년 받아보면 한국경제를 2년 받아보게 해주겠다. 희한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자를 꼬시는 걸로 생각을 해보죠. 자, 60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자,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일어났는데 이게 엄청나게 쉐어가 많이 됐잖아요. 전 세계로 쭉 퍼져나가는데 원빈이 이걸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는데 남들은 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서 망가지고 있는데 혼자 화보 촬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원빈 이후에 한 사람들은 모두 오징어 물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사실 단계들 앞에 그 잘 전시하고 아이템 잘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쉐어가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소셜미디어거든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광고 자체도 좀 소셜하게. 왜냐하면은 누가 소개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억지로 돈 주고 퍼져나가게 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그 계층한테 차라리 야 이거 먹고 좀 광고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고, 결정적인 거는 사실 시드 유저에 있다고 봐요. 이거는 어떤 SNS로 도전하는 미디어건 직면하는 문제고 이미 거의 다 해결을 해나가고 있어요. 낚시를 통해서. 시드 유저가 있지 않으면은, 즉 100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미디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버티컬한 계층을 확보를 해야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거의 되어 있고, 이게 성공하면은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면서 명성이 점점 커져지고 더 많은 정보 전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게임 행사에서 나온 장면인데 왜 게이머들을 욕하느냐. 뭐 게임을 하면 뭐 성폭행을 하고 성적을 한다고 하는데 여자에 관심도 없다 게이머들은.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이제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잘 맞춰주고, 물론 기사는 항상 독자를 향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독자에게 벌벌 기어봐야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쿨가이가 되면은 알아서 열성 팬이 생기고 열성 팬들은 매체를 보호해주게 되죠. 홍보 다음에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측정과 피드백이죠. 이거를 사실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그램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넣을 것인가, 혹은 문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잡을 것인가, 이거를 나눠가지고 계속 A/B 스플릿 테스트를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언론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게 나오는데요. 사실 100원, 500원, 야겔이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 1배는 정말 우리는 반드시 미쳐야만 한다라는 완벽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야겔이 저는 그래도 정말 미친놈들이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들 인륜을 저버려서라도 웃기기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겔이 1배보다 위대한 거는 야겔이 컨텐츠를 생산하면 1배에서 그거를 퍼나르는 그런 형식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언론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예요. 입소문이죠.
여기 보면 이제 계속해서 뭐 막내들 다 모여, 여기 연대가 이상하다 하면 엉망이란다, 개판이란다, 뭐 내 밑으로 모여 하면서 입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게 언론에게 있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이 몇 시일까요? 빨리 했더니 시간이 남겠다. 해외 같은 경우에 지금 버즈피드가 제일 핫하죠. 한국에서는 허핑턴 포스트가 제일 유명한데 아무래도 한국 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힘들어. 저기 시계를 예, 감사합니다. 허핑턴 포스트가 한국에 알려진 게 아리아나 허핑턴이 굉장히 재력이 있고 인맥이 넓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풀파워를 다해서 엄청난 인맥을 섭외했다. 그리고 높은 사람, 전문가들이 글을 막 실었기 때문에 허핑턴 포스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허핑턴 포스트의 전략은 전혀 달랐어요. 허핑턴 포스트는 처음부터 그 기계적인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고요. 아리아나 허핑턴이 취한 것은 오히려 진보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상업성을 얻어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것도 그 진보적 스탠스라는 게 어느 정도 자신들의 독자를 향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허핑턴 포스트에서 무엇을 했는가? 창업 멤버는 아니지만 조나 페러티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MIT를 나오고 그랬을 텐데 계속해서 분석에 매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더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 SEO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글이 구글의 검색에 좀 더 잘 걸리는가? 명사가 잘 걸릴까? 동사가 잘 걸릴까? 어떤 단어를 반복해야 잘 걸릴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메일로 싸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할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따라잡는 거. 한국에서는 속칭 우락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베껴 쓰는 거죠. 해외 같은 경우엔 그게 잘 없었어요, 사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쿼트를 따고 짧게 자신들의 코멘트를 붙이는 방식. 이런 거를 활용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버즈피드를 차리게 돼요. 버즈피드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어떻게든 이거를 바이럴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시작은 단순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메일을 가지고 공유를 시작해 본 거예요. 그날 나온 뉴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10가지를 모아서 친구들에게 공유를 쭉 시켜보는 거죠. 그 결과 무엇이 잘 퍼지고 아닌지에 대해서 점점 감이 잡혀나가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형식이 리스티클이라는 거예요. 리스트 플러스 아티클에서 리스트형 기사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 때 꼭 해야 할 몇 가지. 그걸 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지요,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개 30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스트를 형성을 해놨고 그것은 이미 대다수의 매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리스트 클락이란 게 있어요. 1초 넘어갈 때마다 저것도 바뀌고 분 넘어갈 때마다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버즈피드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소비되고 있어요.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버즈피드가 역 같은 10가지 이유, 버즈피드를 보지 말아야 할 12가지 이유 이런 식으로 글들이 공유될 정도로 어쨌거나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리스티클이라는 게. 근데 리스티클의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때 뉴욕타임즈가 뭘 하고 있었나? 스노우폴이란 걸 만들었어요. 마우스를 드래그하거나 하면 이게 쭉 올라오면서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고 멋진 동영상이 펼쳐지고 때로는 음악도 나오고 인터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쓰는데 섹시캣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한 10분은 아니고 1시간 안에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스트 애니메이티드 이거 짤방이거든요. 사실 움짤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시켰는데 버즈피드에서 뉴욕타임즈는 그때 며칠 동안 몇십 일 동안 수십 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기자가 모여서 이런 걸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나올 때 엄청나게 박수가 터졌어요. 훌륭하다고. 역시 뉴욕타임즈. 그래서 그동안에 버즈피드는 죽어라고 이런 걸 짜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득은 누가 얻는가? 트래픽이 이쪽으로 다 몰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비생산적인 작업이죠. 저널리즘적으로 어떻건 간에 사람들이 안 본다. 또한 버즈피드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안에서 뜬 글이 다시 또 올라가요. 커뮤니티 안에서 놀 사람들은 놀고 미디어로서 우리가 캐치할 것은 캐치해서 버즈피드 사이트에 또 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퀴즈라는 새로운 폼을 냈어요.
퀴즈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너한테 뭐 누가 제일 잘 맞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형식도 있는데 퀴즈가 대성공한 게 작년 버즈피드 컨텐츠 10개, 인기를 끈 10개 중에 7개가 이 퀴즈에서 나왔습니다. 버즈피드가 사실 대단한 거는 이러한 형식들을 계속해서 창조해낸 것도 있지만 여기 빨간색이 소셜 트래픽이고 파란색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사이트로 오는 트래픽이거든요. 이거를 체크하는 기술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소셜이 만약에 여기 파란색 일반적인 트래픽보다 낮다고 하면 이것은 바이럴에 실패한 것이다. 다시 한번 복습을 들어가죠.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 쉽고 짧고 내용 없고 그럴듯한. 지금 버즈피드가 투자를 대단히 많이 받았는데요. 투자를 왜 받았는지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딴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 문제인가 걔네가 투자받는 게 저널리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저기 개고양이 움짤이 나오고 그냥 섹시한 여배우가 나오고 이런 것이 인기를 끄는 게 과연 저널리즘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근데 지금 버즈피드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대다수의 인기 끄는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끄는 미디어들은 다 좀 비슷한 형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형식 이전에 퀴즈라든지 혹은 리스트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버즈피드의 글을 보면 제일 놀라운 것은 폼이 정해진 거 이상으로 리스트든 퀴즈든 일단 쉬워요.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그 밑에 문장이 2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모바일 시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눈이 쫓아가는 문장이 되게 짧아지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문단을 쓸 때 5줄을 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3줄도 너무 길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아까 이야기한 복스미디어나 허핑턴 포스트나 다들 투자를 많이 받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돈을 까먹고 있어요. 오직 버즈피드만이. 물론 바이스 같은 사이트는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잡지도 있고 해서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상업적 성공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 아까 커뮤니티가 있다고 했는데 커뮤니티에서 좀 날리는 사람들에게 댓글을 관리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들을 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지고 퀴즈를 하는데 퀴즈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퀴즈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살이다. 나는 남자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정교하게 되죠. 그 데이터를 계속 쌓으면은 타겟팅 광고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사실 페이스북이 뭐 타겟팅 광고를 외치고 있지만은 기실 그다지 정교하게 나오질 않아요. 나이대, 성별, 학력, 지역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차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몇 살이다를 굉장히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게 버즈피드의 퀴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측정 이게 얼마나 바이럴 되는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광고 효과를 끊임없이 높일 수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매체가 해온 것이 애드버터리얼이라는 형태잖아요.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알 수가 없는. 물론 그게 정도에 따라서 광고란 걸 밝히기도 하고 그냥 기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 언론이 하는 일은 광고를 실어주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매체를 운영하는 것인데 버즈피드는 완전 새로운 모델을 만들긴 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광고를 만들어준다. 굳이 버즈피드에 싣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바이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누구에게 먹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즉 그들은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광고 대행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논하자면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 상황에서 저널리즘이라는 게 이런 큰 뉴스룸에서 맞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그냥 이름도 잘 모르는 몇 개의 신문사들, 경제신문사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신문사들을 생각해보면 되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걔네들 규모가 그래도 인원이 100명, 200명 정도가 돼요. 그 규모를 돌리기에 지금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부터 주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면 보통 16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앱이 실행되는 그 전체 화면에 딱 떠 있는데 그 중에서 뉴스페이지에 할애할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굳이 그곳을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통로를 별도로 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기업의 삥을 잘 뜯거나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
언론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로 들어가면 사실 소셜미디어는 저널리즘의 유통 채널인데 지금 그 유통의 힘이 대단히 커진 것이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유통 채널이란 건 저널리즘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죠. 사실 유통 채널이 없이는 저널리즘이 전달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둘이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관계를 엮어야 되는데 이상과 현실은 대단히 차이가 크죠. 결국 이 꼴입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그나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견제라도 됐어요. 물론 견제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1년에 뭐 몇백억 단위를 네이버에서 뜯는다든지 뭐 신문들이 심심하면 몇십억 정도를 달라고 한다든지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더 이상 삥 뜯기가 싫어하면서도 주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기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 룰세터와 플레이어의 관계는 당분간 변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망했습니다. 로 끝나면 너무 암울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왔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예전에 허핑턴 포스트 직원하고 페이스북 직원이 한번 싸운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페이스북 직원이 허핑턴 포스트를 막 까는 거예요. 야, 니들 진짜 맨날 형편없는 뉴스만 써내고 이게 뉴스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널리즘 질이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핑턴 포스트 직원이 반박을 하면서 내놓았던 이미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뉴스를 내놓으면 저기 뭐 412 people like, 죄송해요. 뭐가 좀 이상하지만 412명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유 41인데 이쪽은 개사진 한 장 올리면은 미치도록 공유하고 라이크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니들이 잘못한 거냐. 억울하면 페이스북 니들이 시스템을 바꾸든지 사람들을 바꿔야 돼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인기 없는 기사를 써야 돼.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아까 기린에게 멧돼지가 밟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린에게 멧돼지가 밟힌다고 해도 멧돼지는 여전히 소중해요. 먹어보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멧돼지 같은 저널리즘도 나름 소중하고 음악도 소중하다는 거죠. 왜 나오냐 이 얘기가. 음반 산업이 급속도로 죽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999년이 정점이었나 싶었는데 아마 99년부터 2003년까지 한 40%, 30%가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서 오히려 엄청나게 커졌죠. 마찬가지로 저널리즘도 지금은 망했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체 산업적으로 크게 떨어졌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일 망해가고 있다는 잡지만 해도 오히려 3년 전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3년 전에 피크 찍고 3년 동안 20% 정도가 급강하를 했는데 이거는 저기 잡지사 모 대기업의 경우고 실질적으로도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건 있는데 그럼 이게 나쁜 것인가를 한번 음악 시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과거 앨범 시장의 문제는 저는 끼워 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틀곡 2개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아니면은 대충대충 만든 노래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그런데 싱글 시장 외국은 이미 싱글 시장이 정착되어 있었고 트랙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진검승부 괜찮은 것들만 내놓게 됐죠. 그게 이제 스트리밍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아이튠즈가 있어서 뭐 외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피하기는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예전에 왜 우리가 그 엄청난 크기의 신문을 그 지하철에서 펼쳐보면서 민폐를 끼쳐야 되는가.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보고 싶어 한 건 몇 개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식으로 이제 받는 거고 그것이 스트리밍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멧돼지가 약하다고 해서 멧돼지가 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이 약하다고 해서 그 저널리즘의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 음반이 죽었다고 해서 음악이 죽지 않았듯 신문이 죽는다고 저널리즘은 죽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실험은 가해지고 있거든요. 한국 신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험이 별다른 건 없고 조선일보나 매경, 한겨레 같은 경우가 경향도 했었고 스노우볼 형식을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CMS, 컨텐츠 매니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CMS는 별게 없어요. 버즈피드 같은 경우만 해도 특이한 거는 두 가지 뿐인데 퀴즈를 그 기자가 직접 만들 수 있다. 근데 기자 혼자서 못 만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디자인을 넣어야 되니까. 그것과 측정이 매우 정확하게 잡힌다라는 것인데
CMS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파이낸셜 뉴스가 비공식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승부를 갈리진 않을 거고 그것보다는 이제 기존의 편집국과 광고팀이 어떻게 엮일 수 있는가.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광고를 지면 싣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광고 얼마든지 재미있고 내용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둘이 뭉친다거나 그 과정에서 이전에 기자와 도태되어 있었던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참여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현재 한국에서 좀 힘든 게 그냥 인원이 쓸데없이 많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이 보통 하는 것이 출입처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야기 나오면 그걸 적당히 받아 적고 때로 열성적인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쓰는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처에 가야 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가면은 광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은 언론 특성상 아직까지 출입처가 확보가 되지 않은 곳에는 아예 광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들은 다 홍보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마케팅비로 다 넣을 뿐이지 홍보는 그냥 에라이 먹고 떨어져라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매체는 계속 늘어나요. 그것 때문에 완전 새로운 사업으로 좀 잡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블로터 같은 경우에는 80%의 수익이 아카데미와 컨퍼런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블로터 조직 자체가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기업 빙뜯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저널리즘이 나오겠죠. 생각해보면 5년 전에 지금의 뉴스 이용 행태를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저널리즘이 살아있기만 하면 희망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어차피 언론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늦게 진출해도 되고 무시하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끝이고요. 1시간 안에 적절히 끝낸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놀면 되겠죠. 질문도 좋고 생각도 좋고 쉬는 시간을 가지자. 예, 말씀하십시오. 그 강의 내용 중에서요. 예. 일단 그 소셜 그 SNS를 네. 사람들이 이제 허세를 부리기 위해 이제 쓴다는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도 페이스북을 꽤 많이 하시고 제가 팔로우 글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본인의 사용 행태도 뭐 비슷하다고 아니, 먹고 살려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활성화시켜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의 스타성이라는 게 그동안 상당히 의도적으로 무시된 면이 있는데 특히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자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되 대신 좀 한계는 그어야겠죠. 이런 미친 짓을 하면은 이놈은 처벌을 한다라는 사내 규정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높은 사람에게 굽신굽신 거리죠. 시비를 안 걸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강의도 얻고, 특강료도 받고, 대전 구경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최소한 싸움은 하지 말자 정도가 제 규정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 그게 허세예요. 정확히는 제가 연출하고자 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열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이건 넘지 말자 정도를 생각하는. 아니, 실제로 페이스북을 보면은 실제의 저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제가 봐도. 실제는 그냥 찌질이기 때문에 5년 뒤에도 찌질일 거고 하지만 페이스북은 5년 뒤에는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위장을 해야죠. 와, 1시간 만에 마치고 집에 갈 수 있겠다.
아니, 너무 억지로 질문을 짜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조 문제됐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SNS 그런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저널리즘의 그런 상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를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사가 있잖아요. 그 기사의 정보가 잘못됐는데 제가 공유를 했어요. 뭐 제 친구들도 그렇죠. 근데 그 기사가 잘못되었을 때 그런 그 수정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제가 공유한 그런 정보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정확력이라고 하나 자정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좀 정치적인 성향의 글이랄까 그런 게 혹시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많은데 거기서 그냥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정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PV, PVC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갔을 때 그런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사실 언론 이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뚜렷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연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감히 내가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냐 이런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그걸 가지고 또 재미있게 싸우더라고요. 한쪽 편에서는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한쪽 편에서는 아니 국회에 있는 것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사실 이거는 사실의 영역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쪽은 젖혀두고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팩트가 명확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복잡하지 않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성의 영역을 슬쩍 넘어버려서 여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사에서 쓰는 사람들도 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러면 다음으로 정말로 틀린 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거는 언론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정하고 주 한 다음에 뭐뭐는 어땠는데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이미 볼 사람은 다 본 뒤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한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히려 그것조차 안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 지면에 연동해서 여전히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어제 나온 몇면 어디는 뭐가 잘못되었으므로 수정합니다가 보통 단신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서 이슈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보통 언론이 깡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꾸죠. 그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짧게 나가고 정말 답변이 안 되는군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SNS가 그런 거를 좀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확증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만 뜨는 거고 네이버보다 좀 더 안 좋은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그런 언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만든 건. 예. 되게 전통 있는 워싱턴 헤럴드 기자가 이제는 신문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 편집장이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진정성이 더 깊이 있는 그 팩트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신문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생각하는 건 거기서 동의한 게 SNS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그 표현이 오래 볼 수 있지만 신문은 제가 생각하는
이게 그 신문들 좋아하고 찾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SNS만큼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그걸 원하고 있고 그걸 찾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혹시 그 SNS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SNS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SNS를 활용한다고 해도 쌍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향이고, 저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질문을 하든 절대 대답을 안 하거든요. 대답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맞춤법 틀렸어요.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SNS가 확산수단일 뿐이지 미디어에 있어서는 절대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다만 정말 잘못된 사실관계를 지적할 경우에는 그것 역시 좀 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맞출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나쁜 남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다만 그 신문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누젤이라는 앱을 쓰는데, 그게 제가 팔로우하는 혹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람들이 공유한 링크만 모아주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꽤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공유가 제일 많이 되는 건 인사이트 기사인데, 인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리스티클 형식으로 해서 해외 사이트 걸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솔직히 해외 사이트가 더 재밌고 더 아이템도 잘 잡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진보지예요. 허핑턴 포스트,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되는 게 좀 비슷해요. 일단 정부를 까는 것들 위주로 되고, 아니면 약간 연성 뉴스, 뭐 어떤 사람이 청소부였는데 되게 아픈 일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공유가 잘 되는데, 의외로 찔끔찔끔 조선일보가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순수하게 정보성이에요. 이거를 물론 제 주변에서 속골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죽어라 이런 것들로 쓰긴 하지만은 정보성이 공유가 많이 돼요. 그게 저는 힘이라고 보는데요. 그 정치 기사 좀 보고 분노하고 공유하고, 혹은 가십 기사를 보고 라이프 스타일 기사를 보고 공유한다고 해서 그게 그 언론이 그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긴 힘들거든요. 광고 효과를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근데 조선일보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그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조선일보를 종이로 보건 아니면 웹으로 보건 형태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종이신문을 받아보는 열동률이라는 거는 그 미디어에서 제일 중요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이신문은 앞으로도 더욱더 쇠락은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신 그 형태가 좀 달라지겠죠. 웹에 수없이 올라온 것 중에 정말 괜찮은 거를 간추린 형태로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프리미엄 서비스로 남으면 남았지, 물론 한국신문은 오래 가겠지만 그 오래 가는 시기와 관계없이 그 마켓에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 거예요. 저도 사실 어제 그걸 되게 궁금해 했는데요. 뭐였지? 음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대자본이 확확 먹어버렸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작게 먹는 시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상한 것들이 다 조금씩 먹고 있어요. 음악 시장에도 롱테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제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인디에서 뜨는 사람들도 소수고 인디 안에서 롱테일이 있으면 또 있었지. 언론은 지금 마이너 사업자가 살아남는 케이스가 대단히 단순한데요. 기존 신문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던 사람이 나와서 차리고 기존 광고주에게 푸시를 해서 광고를 따내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 시장에서 언론은 좀 죄다 망해야 정상이긴 해서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작은 곳들은 영향력이 전혀 없어서 망해야 정상이고, 큰 곳들은 ROI가 안 나와서 망해야 정상인데, 어쨌거나 우리의 훌륭하신 광고주인 기업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까지 잘 먹여 살려주시고 있고, 그 사이에 빠르게 변환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한국일보만 해도 원래 인수 대상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안 먹겠다고 해서 내뱉고 어디서 또 인수하겠다 그러는데 한국일보를 인수한다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영향력이 꼬리표로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인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어요. 뭐 20명 정도의 규모를 만들면 30억을 쏠 사람이 있다. 20명 규모의 사람을 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정상적인 직종이 아니에요. 뭘로 판단이 안 돼요. 저도 있어 보니까. 사실 다양성이라는 것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웹 생태계가 워낙 다양하긴 한데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좀 작은 미디어들을 생각해 보면은 고발뉴스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고발뉴스 후원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오마이뉴스 후원자가 8,000명을 아마 간 넘었을 거예요, 지난달에. 이 차이가 뭐냐면 오마이뉴스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기사질이 괜찮아요.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거 다 빼놓고 거기가 꽤 긴 경력이 있고 기자진도 60명 정도 있고 아이템을 잘 골라요. 그래서 연속뉴스 되게 잘 치는데 거기도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서 노빠지도 오래했잖아요. 근데 8,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고발뉴스 세월호 한번 제대로 터뜨리면서 무조건 그냥 박근혜는 다 죽어야 되고 해경은 사라져야 되고 이러한 존재로 치면서 어마어마한 후원자를 모았어요. 그런 식으로 생존하는 정도로 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점점 이야기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우울하게 가지고요. 언론이란 데가 워낙. 제대로 기자들이 사실 신문이란 게 팩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오피니언을 어떻게 잘 소장해서 잘 사람을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 뉴스라든가 그런 한국에서는 그런 그런 걸 읽은 독자들이 굉장히 아까 말하신 후원 지원을 했지만 소비자조차 이제 많지가 않다. 시장이 작아서 문제인 것 같다. 예. 그 시장이 작아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질문인 건가요? 그냥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이 작다고 해도 지금 타겟층만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을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텐데 그거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 지금 현재 신문들은 예를 들면 언론이라기보다 약간 엔터테인먼트 쪽에 가까운 예. 그렇지 않은 그런 기사나 그런 언론을 소비할 가치 소비하는 힘이 적다는. 저는 그러니까 저널리즘 측면에서 니치마켓은 없다고 봐요. 그 5천만이란 인구가 작은 것도 작지만 나라 땅덩이는 너무 작고 거기에다가 다이나믹하게 중앙에서 일이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그 현 정부만 생각해도 대박 성추행이 몇 번 터졌어요. 저기 뭐 여자 가슴 찌른 사람 있었고 윤창중이 엉덩이도 만지고 희한한 일이 되게 많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 측면에서 니치로 가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대신 그 상업적 영역에서 버티컬로 들어갈 거는 굉장히 많기는 해요. 지금 당장 뭐 화장품이나 혹은 자동차 매체 같은 거 적당히 하나 만들면은 그걸로 생존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리뷰 하나, 파워블로거가 쓰는 리뷰만 해도 단가가 대단히 높아요. 그쪽에서는. 요리도 마찬가지고. 뭐 맛집 하나 바보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니치 마켓이 많고
또한 소수의 인력으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에 반해서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거의 답이 없는 수준? 사실 서울만 해도 우리가 서울 시민이란 자각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구로 들어가면 그게 더욱더 심해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애착은 있다고 해도 자기가 거기에까지 크게 신경 쓰고 압박을 할 만한 경우가 없죠.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이 아주 많은 나라도 아니고 좀 차라리 뭐 의회를 키워가지고 뭐 시의회든 구의회든 그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좀 더 그 시민의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하면 저널리즘이 커질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이나 이런 거는 한국이 이슈를 뭔가 발산하기에 너무 공간이 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들이 왜 이리 많지? 다른 데 가면 원래 끝나면 바로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아무튼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목소리가 제가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NS에서 그 뉴스 기사가 올라오고 막 사람들이 댓글 달고 하는 게 별로 보기엔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SNS다 보니까 되게 그 좀 신중하지 않게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냥 좋아요 누르면 끝이지만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가 5만 개 그거를 보면은 저는 아 이게 맞나 싶은데 또 반대 의견에 관한 게 좋아요가 5만 개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게 사실인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아마 이쪽에서 더 이렇게 정확한 눈으로 보셔야 되는 입장일 것 같은데 그런 혼란이라고 할까 이런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기사가 뭐 진실성이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뭐 정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답변인데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주변에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기자한테 물어보면 좀 금방 나오죠. 시의성 있는 이슈에서는 보통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애초에 글을 그렇게 속보로 안 쓰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이게 맞다 그러다가 큰 상관은 없어요. 대부분의 소식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정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게 문제죠.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이슈가 아니면 사실 검색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검색으로 그냥 다 처리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이버 뉴스 열심히 그게 있습니다. 뉴스 검색할 때 그 네이버에서 이제 지면 뉴스 검색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게 온라인에서는 뭐 하나만 뜨면 이거를 바로 베껴 쓰기를 하고 우락가이를 해서 똑같은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오보가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그게 웹에서 또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지면 신문은 어쨌거나 시간이 좀 흐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두 사실관계가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종이신문 검색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당장의 이슈는 어차피 종이신문이 발간이 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거의 종이신문 검색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던 건 아까 이야기한 그 장애인이 옥타곤에 갔던 이야기, 옥타곤 클럽에 갔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공유가 많이 됐던 글은 고승덕 미안하다 개드림 모음이라고 해서 아까 그 고승덕 이거 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변주해 놓은 쪽이 공유가 많이 됐었고 그 공유가 많이 되는 건 단순해요. 그 어느 정도 자기 개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수준 낮지는 않을 것. 물론 이건 저희 매체에 어느 정도 특성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패러디인데 정말 재밌고 적절하고 그 정도. 생활 팁이 제일 공유가 많이 됩니다. 맛집 20가지 이런 것. 비즈니스 팁,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여하튼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제일 공유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공유가 많이 되는 글들의 특징은 의외로 뷰는 그렇게 높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킵을 해두고 일단 자신이 공유를 하는데 안 봐요. 나는 이런 글을 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변에 던지는 거죠. 예. 만드신 사이트 이름이요. 예. 저거잖아요. 네. PDF 씌우신데 네. 이게 막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테스트용 도메인 올리다가 저 되었다라고 있는 것도 봤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뭐 저런 기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다 뭐 이런 걸 노리고 좀 하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걸 만들기 한 몇 달 전부터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그때 뭐 하지 하고 그냥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홍진호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별명이 중에 하나가 폭풍설사가 있어요. 그 서지수라고 여자 프로게이머에게 졌을 때 전날 육회를 먹고 설사를 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해서 별명이 폭풍설사가 됐는데 PPSS 하니까 그냥 짧고 그 KR 도메인이 있네. 그래서 테스트 도메인을 놔두고 혼자서 그냥 워드프레스 만지작거리고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기로 하니까 이제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 정하기 귀찮은데 테스트 도메인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고요. 남들이 뭐라고 읽는지는 알아서 읽어라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 전략이기보다는 귀찮아서 그냥.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귀찮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 바꾸자고 할 때 폭풍 수산을 제일 강하게 밀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찬성해주지 않아서 그거는 실패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만드신 사이트가 거대한 뭐 언론사 같지가 않고 또는 뭐 일베나 뭐 오늘 이런 것처럼 거대한 커뮤니티 같은 그런 어떤 정확성을 지닌 기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드립들을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하시고 아니 뭐 개인 웹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뀐 게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 인간이란 이제 비비고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처음 만들 때 뜻은 원대했죠. 뭔가 엄청난 사이트를 만들자 이런 것보다도 기획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하자는 게 있었어요. 매달 특집 같은 것도 해보고 특집에 아이디어 넣어서 이 사람한테는 뭘 맡기고 이 사람한테는 뭘 맡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내가 뭐 원고료를 계속 줄 수도 없고 돈은 없는데 이거를 계속 굴리려고 하니까 점점 꼼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쓴 글을 가지고 오면 돈을 안 줘도 된다. 아니 원래 안 줬는데 계속 그 부탁하는 것도 민폐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글을 점점 많이 가져오게 되고 제 딴에는 이걸 되게 멋있는 말을 붙였어요. 재활용 저널리즘이라고. 근데 사실 세상이 별로 안 바뀌거든요. 10년 지나도 서울 안에 냉면 맛집은 그다지 크게 안 바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년 전에 냈던 글 또 내고 그럴 때도 3년도 아니고 한 10년 전에 글을 낼 때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내는 글이 있는데 그 연애는 근대의 발명품이지 절대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니까 연애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 이 글 크리스마스에 낼 때마다 히트쳐요. 발렌타인데이 내도 히트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잘 쓴 글이 많고 그것들을 그냥 가져오기만 해도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이제 자체 생산, 여기서 발주를 하고 누군가가 글을 쓰는 시스템에서 이미 쓴 글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그걸 바이럴시키는 머신, 그쪽으로 지금은 돌아선 상태고요. 거기에 뭔가를 이제 더 추가하고 양념을 치는가. 앞으로 사이트 개편이 된다면 웹페이지에서부터 좀 바뀔 건데 사이트 안에 들어오면은 그 쿼츠라는 사이트가 이미 하고 있는데 그냥 남의 기사부터 먼저 보여줄 거예요. 이 기사 좋은 기사니까 읽어봐라.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이미 그런 거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건 한겨레건 좋은 기사가 있으면 우리가 링크할 테니까 읽어봐. 여기는 좋은 기사의 트래픽을 모아주는 하나의 머신이지 어떠한 언론사로의 기능보다는 그쪽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